사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주루시에 들어왔습니다. 마이주루시의 이 마이주루는 무학이에요. 무학. 춤추는 학이라고 하면 되겠죠. 춤추는 학의 이름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바닷가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면 동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좀 빨리 가고 싶은 분은 여기서 배를 태속선을 하나 타가지고 귀국하면 빨리 갈 것 같습니다. 162쪽에 작년에 1월 27일 날 저희가 와서 추모제를 하는 장면입니다. 163쪽에 있는 이 사람, 하나는 노다 미키오고 한 사람은 스나가 야스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키가 크고 등치가 있으신 분이 스나가 야스로 씨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수영 안낭 그러죠. 이 안자가 바로 중국 단동. 당시는 안동이라고 그랬어요. 단동을. 지금 압록강 바로 경계하고 있는 거기서 태어나서 쓴 자가 바로 이 안자입니다. 스나가 야스로는 저희 선친보다 1년, 2년 뒤에 태어난 1925년생입니다. 1925년 지금의 중국 단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1925년 단동에서 태어나서 그 단동의 심상소학교,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과거에 일본인들을 위한 심상소학교가 많았죠. 이 심상소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봉천인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냐. 아버지가 바로 이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우리가 흔히 만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양에 가면요, 심양 고궁에 소현세자가 머물렀던 조선세자관에 가까운 곳에 이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의 사무실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인들이 아마 이 연안 박지원 열하일기를 따라가면서 기행할 때 거기를 세자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훗날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어쨌든 이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 아버지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는 출생이 일본이 아니라 일본 본토가 아닌 만주 출생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이 스나가 야스로는 거기에서 성장해서 1940년 되면 이제 20대쯤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전쟁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이제 징집령이 내리니까 이 스나가 야스로도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는 당시 본래부터 남만주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관동군이 가 있었어요. 이 관동군이 제주와도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군대에 갔던 야스로는 1945년 이 8월 9일 소련군이 이제 두만강으로 해서 한반도로 진입해 들어옵니다. 이때 미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이었고요. 그런 시기에 이 전쟁에 이제 갔다가 소련군에 의해서 체포가 돼요. 함께 했던 이들이 아마 공병단에 들어갈 텐데, 자, 여러분 마이주루 항에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 여기가 깊숙한 만이에요. 그래서 차창 밖으로 쪽이 이제 넓은 원해가 될 텐데, 아주 깊게 들어와서 안전하게 저쪽이 지금 들어오는 입구예요. 가운데 섬 하나 보이죠? 2개 보이죠? 섬 보이는 뒷섬, 그 뒷섬의 앞쪽에서 바로 배가 침몰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 부분에 이따가 제가 그 비 앞에 코앞에 300m까지 가게 될 테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체포된 이 스나가 야스로 씨는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납니다. 전쟁에서 이제 다 종전이 되고 살아나서 1947년 이 마이주로 들어옵니다. 원래 아버지의 고향은 동경, 도쿄였어요. 그래서 고향은 여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낯선 곳이죠. 어떻게 보면 스나가 씨한테는 일본이 외국이에요. 국적만 일본일 뿐이지. 그런 곳에 들어와서 아버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에 관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가 돼요. 그러다가 1962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바로 이 마이주리에 와 있던 한 교사를 만납니다. 그 교사 이름이 노다 미키오 선생이었어요. 이 선생은 자기가 담임하는 반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조선인 학생을 차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바로 이 관직에 있었던 스나가 야스오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964년에 소인수 그룹이 모여서 추도회를 합니다. 처음으로 약 20년이 지나갔나요? 1945년이니까 20년쯤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기에서 생존해서 살아남아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이 조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뒤에 드디어 약 400여 명이 참여하는 추모제를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마이주루 유관 기관들이 다 참석해서. 그것이 1965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끊임없이 추도회를 이끌어오다가 추모비를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164쪽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게 이 왼쪽 그림이 처음 디자인을 했던 안입니다. 추도회나 추모회비는 묘비가 아니다. 묘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게 해야 되고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에도 뭐 비 세우면 뾰족하고 뭐 이런 거 막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거를 하신 분이 츠카모토라고 하는 총본이라고 하는 한자로 츠카모토 선생이 나섭니다. 이 선생이 누구냐? 바로 이 책을 쓴 원작자 시나다 시게루 선생의 은사예요. 시나다 시게루의 은사. 그렇게 해서 이 디자인을 시작해서 세월이 흐르고 자금도 어렵고 땅 부지도 마련하는 게 어렵고 반대도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대원칙 3개를 세운 뒤에 이 작업을 추진해서 드디어 1978년도에 지금 우리가 가는 순난비라는 이름으로 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수십 년간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2005년도 이후 그때 건데 이제 번역이 이때서 된 것 뿐이에요. 두 분은 이 순난비에 늘 풀을 뽑고 잡초를 뽑고 한결같이 추모회를 이끌어 옵니다. 그게 사죄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스나가 씨는 자기는 역사의식이 없었다. 그저 자기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싸우라면 싸우는 그냥 군인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우키시마호 사건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살다가 관리가 된 뒤에 노다 미키오를 만난 뒤에, 그리고 그 시기 일본의 60년대가 안보 투쟁으로 상당히 사회적인 그 약간 어두운 기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이분이 노조 활동을 하셨어요. 그 노조 활동이 세상을 뜨게 했고, 어려워지면 힘없는 약자들만 먼저 해고를 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인권이라는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그 인권이 자기가 러시아의 수용소에 포로로 끌려 있다가 자기는 생존해서 이 마이주로로 왔는데 왜 조선인들은 고국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들어온 마이주에서 폭침돼서 희생돼야 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안함, 죄책감,
아시아인들에게 행한 일본의 그 악행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깨달아간 거죠. 그래서 1978년 이 비가, 지금 여러분 교재 165쪽에 세워진 이 비가 초안 치카모토 선생이 기획했던 거와 약간 다르게 좀 부드럽게 이제 바꾼 겁니다. 너무 초안은 끔찍하다,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이와 같이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하고 치카모토 씨는, 그 미술 선생은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이분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이 하시모토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술교사였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추모제 할 때 시나다 시게루 선생하고 이 하시모토 선생하고 같이 이 추모제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진행은 우리 한국인이 주도가 돼서 하고요. 그분들은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로 함께 참여를 하고, 경과보고도 그분이 또 해주고, 저자니까.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 과거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이 치카모토 선생과 함께 참여하면서 이 작업을 벌였던 과정도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마이주르시에 이 선량한 일본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바다에 침몰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떠올랐습니다. 떠올라서 이렇게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비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1925년생, 그 나이 많은 이 스나가 선생은 이후에 영화 작업을 해요. 영화. 그래서 이 우키시마오 폭침 사건을 영화로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연극으로도 띄웁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한중일 심포지엄을 열어요. 그런 일까지 행사를 주최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노다 미키오도 세상을 떴습니다. 한 일본인의 선량한 마음, 조선인들이 왜 차별을 받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일본인 두 사람의 이 시작이 1945년 8월 24일 이 바다에 수장돼서 아직도 그 억울하고 참혹한 영혼이 돼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슬픈 영혼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순남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냥 여느 한국의 그런 아픈 다크 투어리즘 현장에 가서 묵념하고 오는 그런 정도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는 마음 자세부터 경건하게 하고 우리 선대들의 그런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영혼은 좀 더 행복해질 것이고, 또 한편 이런 일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일본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지른 만행을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사죄하지 않고 지금도 제대로 발굴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달리 민간과 이런 양식 있는 지식인들의 이런 노력, 그리고 이 폭침됐을 때 이들이 뗏목을 가지고 가서 막 건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언들은 제가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고, 그래서 그 순남비 앞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 우리가 이 생화를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예약을 해가지고 어렵게 이 꽃을 구하는 게 완전 작전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미리 준비를 해서 호텔에 준비하고 지금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께서 제가 거기에 제단을 만들면 간단한 의례와 한 송이씩 헌화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무슨 뭐 집단으로 추모하는 그런 기관장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짧은 한마디를 여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이면 더 진실을 알리고 또 일본 정부를 향한 그런 해결의 촉구를 하는 의미도 더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책을 이걸 2권 가지고 갔어요. 2권 가지고 가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화위에다가 이 책을 올렸어요. 우리 선대 어르신들에게 일본말 말고 한국말로 된 이 책, 그래서 이 책을 올려도 되는 건지 제가 꼼꼼히 읽어봐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만약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나 또 그런 취지가 있다면 당연히 올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완독을 하고 이 번역본을 희생자들에게